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학기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 설계 패턴인데 객체지향 설계 패턴이고 설계 패턴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체지향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제가 또 설명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일치시킨다는 차원에서 보통 제 수업에 그 자바나 C++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던 슬라이드들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객체지향에서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 간의 관계, 객체들 간의 관계,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끝에 가서는 자바의 객체지향적인 특성하고 파이썬의 객체지향 특성을 조금 살펴볼게요. C++는 특별히 논하진 않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특히 파이썬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주로 절차 중심으로 프로그램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가지고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C 같은 언어로 개발했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 할 때 중점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떤 함수들로 구성할지가 그 프로그램 하는 거에 핵심적인 요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응용들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함수 위주로 프로그램 하는 것이 불편해졌어요. 특히 GUI 프로그래밍이 기본이 되면서 GUI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면 뭐 윈도우도 만들어야 되겠고 화면도 구성해야 되겠고 이 버튼들도 막 나오는데 이거를 그 함수 중심의 프로그래밍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상속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만드는 버튼을 내가 생성해서 필요한 것만 바꾸고 아니면 확장하고 뭐 이런 것이 훨씬 프로그래밍 하기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갔고 그 넘어간 이후에 지금까지 그게 뭐 한 20년, 30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변했는데도 뭐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나온 건 없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든지 간에 대부분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발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 단순한 것들은 아닐 수 있어도 일반적인 우리가 응용들을 개발할 때 특히 GUI 기반 응용들 개발하거나 모바일 응용 개발하거나 뭐 웹 기반 백엔드를 개발할 때는 객체지향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기능이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중심이 됩니다. 이 데이터들을 객체로 모델링 해가지고 그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하나의 틀로 모듈화해서 프로그램하게 되겠고 그렇게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 우리가 모델링 하는 것을 캡슐화 한다고 그럽니다. 캡슐화. 그래서 객체를 우리가 쓰는 거 이게 이제 캡슐화의 하나의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객체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하기 전에 요즘 그 프로그램 언어들의 추세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파이썬은 조금 다르지만 C++하고 자바를 살펴보면은 이 표준화하는 주기, 즉 언어를 갱신하는 주기를 고정해 가지고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어떤 요구사항들, 프로그램에도 요구하는 거 아니면 환경의 변화에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도태되는 그 언어들이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다른 언어로 대체
되기 때문에 각 언어 같은 경우도 그 언어들을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을 보니까, 언어들이 초기에는 상당히 서로 제공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는데 지금은 되게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제공하는데 이 언어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물론 한쪽은 그 언어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일 수 있지만 이 언어에서는 그거를 언어 자체에서 제공하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제공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다 동적 할당해서 객체들을 만듭니다. 동적 할당하면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반납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파이썬도 그렇고 자바도 동적 할당을 하지만 반납을 안 하죠. 그거는 그 언어는 인터프리터 방식이고 그 인터프리터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다 통제를 해서 뭘 쓰고 있는지 얘를 몇 개가 가리키고 있는지 다 관리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알아서 때 되면 불필요한 메모리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데 C++나 C나 뭐 이런 것들은 언어 기계어로 바꾼 다음에 운영체제가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세세하게 운영체제가 코드의 디테일들을 관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는 반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 그렇게 저절로 반납해 주는 거는 되게 편리한 기능인데 C++는 언어 자체에 그걸 넣을 수는 없겠죠. 언어의 특성상. 그래서 그게 유용하고 편리하니까 이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마트 포인터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C++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오토라는 걸 통해 가지고 타입을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에서 쓰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요즘은 또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컴파일러가 판단하게끔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판단하게끔 하면은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컴파일러는 딱 룰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틀리게 판단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의도하고는 다를 수는 있는데 컴파일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원래는 자바에는 없었는데 C++에 오토라는 게 있으니까 자바도 이렇게 개선하면서 바라고 하는 걸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 언어들이 다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기능들은 여기 있는 기능 저기 있는 기능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물론 언어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 또 초기에는 완벽하게 객체지향적으로 좀 지원이 미흡했던 그런 언어들이 좀 더 우리가 익숙한 객체지향처럼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C++나 자바나 C#에서 보는 클래스와 같은 형태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바뀌고 있습니다. 버전화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추세들을 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객체지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체지향에서의 핵심은 객체죠. 그렇죠? 객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프로그램 할 때 그 함수들,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이 뭐지? 그리고 그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들을 만들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 기능부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 또 내 프로그램에서 어떤 객체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보다는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는 형태로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이 객체지향은
실제 선전할 때는, 초기에 선전할 때는 좀 더 우리의 머릿속의 사고를 그대로 프로그래밍 코드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선전을 많이 했어요. 실제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제 보는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프로그래밍으로 모델링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뭐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비슷하게 모델링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게임에서도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늘 예를 들은 저 문이 있으면 우리는 저 문을 보면 아, 저기는 유리문이네. 두 개로 되어 있고 지금 닫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인식 자체를 그대로 똑같은 저 문이라는 걸 컴퓨터 세계에 내 프로그램에 나타내야 되면은 똑같이 그거를 우리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코드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사물에 어떤 상태들을 갖고 있는 거지? 저 문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잠글 수 있잖아요. 그게 행위가 되는 거고, 문의 크기, 문의 재질, 뭐 문의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상태가 되겠고, 이 상태라는 건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결국은 데이터로 표현이 되겠죠. 데이터로.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객체라는 형태로 이제 모델링해서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는 좀 더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뭔가 컴퓨터적으로 바꾸다든지 컴퓨터적인 생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좀 더 표현할 수 있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객체 지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객체가 어떤 것들이 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그 객체들을 정의하고 필요할 때 생성해서 어떤 기능들을 객체들이 수행하게끔 해서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이 동작하게끔 만드는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그래서 객체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게 되는데 상태, 행위, 식별자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게 객체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뭐 한 종류의 객체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하나만 쓸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를 쓸 수가 있고요. 또 한 객체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객체를 계속 접근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성한 객체를 계속 조작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동일한 종류의 객체가 여러 개 있으면 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하는 요소는 변수예요. 변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식별자는 이제 변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상태와 행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상태는 이 객체의 특성을 말하는 거죠. 특성. 그래서 문이 있으면 유리문, 크기, 뭐 지금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이런 게 이제 상태가 되는 거고, 저 문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잠글 수 있고, 이게 행위가 되는 거고, 상태는 데이터니까 변수를 통해서 모델링이 되는 거고, 행위는 이 데이터들, 이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로 모델링 돼서 이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요구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객체의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문이 잠겨 있으면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릴 거예요. 강아지가 배고프면 밥을 줘도 잘 안 먹을 수 있어요. 잘 먹을 수도 있고, 강아지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들은 항상 상태를 이용해야 되겠고,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을 때 그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게 바로 객체 지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객체들이 그러면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 정의하는 틀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붕어빵으로 비유하면은 클래스는 붕어빵의 틀이 되겠고, 객체는 그 붕어빵 틀을 이용해서 계속 비슷한 객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붕어빵들이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는 이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의하는 틀인데, 이 상태는 데이터라 그랬죠. 그래서 멤버 변수를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되겠고, 이제 행위는 함수로 구현하게 되는데, 요 함수를 멤버 함수라고도 그러지만 보통은 그냥 메소드한 용어로 더 많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겠고, 그 정의한 클래스의 객체들을 필요할 때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면 이 객체들은 멤버 변수를 각각 별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 클래스가 있고, 이 학생 클래스에는 이름을 문자열로 모델링했다. 그럼 학생을 100명 만들었다. 그러면 학생의 각각 이름을 나타내는 그 멤버 변수는 몇 개 만들어져요? 100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 학생마다 자신의 이름을 별도 유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 어떤 것들을 객체로 모델링 해야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것을 객체로 모델링 하진 않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 했을 때 효과적인 것들만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것을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객체 지향으로, 객체로 모델링하면 좋으냐? 프로그램에서 개발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와 기능을 모두 객체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모델링하는 건 데이터인데, 객체로 모델링하는 건 데이터인데, 데이터만 객체로 모델링하지 않고 기능도 객체로 모델링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우리는 객체로 모델링하게 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어떤 개념 단위로 묶어가지고 객체로 모델링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모델링하는지 보면은 상태를 기억해야 되고 변할 수 있으며 상태에 따라 행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은 객체로 모델링 했을 때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객체는 상태를 기억하니까,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 유지가 필요한 것들 모델링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되게 객체로 모델링하면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상에 우리가 보는 어떤 사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컴퓨터 세계로 내 응용해서 모델링해야 되면은 객체로 모델링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뭐 학생, 문, 강아지. 그리고 그거 말고도 보통 우리가 예전에 C 같은 데서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복합 데이터, 사물 자체는 아니더라도 뭐 교과목, 그러면 교과 정보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도
객체로 모델링하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거죠. 관련 데이터들을 객체로 모은 거죠. 교과 정보, 교과목 번호, 뭐 담당 교수, 뭐 개설학기, 그 응용에서 필요한 정보를 그 클래스의 객체로 모델링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체로 복합 데이터들을 객체로 모델링할 수 있는데 데이터만 거기다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 캡슐화니까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소드들도 함께 묶어가지고 클래스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정보가 있으면 교과 정보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멤버 변수로 정의될 때고 이 교과 정보를 조작하고 그 응용에서 필요한 기능이 있을 텐데 그 기능을 그 클래스의 메소드로 정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중심으로 내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를 쓰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그룹핑 해가지고 객체로 모델링할지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클래스로 모델링할지 객체로 모델링할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많이 해보면 금방금방 다들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기능을 객체로 모델링하는 거는 조금 잘못하거나 잘못하거나 하지 않거나 객체로 모델링할 수 있는데도 안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어떤 기능이 필요해요. 응용해서. 근데 이 기능은 그냥 받은 인자만 갖고 다 처리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이 기능을 수행할 때 뭘 했는지를 기억해 놔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함수를 계속 기능을 우리가 호출해서 쓰는데 이 함수는 현재 것만 가지고 처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뭘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기능이면 당연히 얘는 객체로 모델링하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자료 구조에서 반복자라는 거죠. 이 반복자는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기능. 데이터는 아니고 필요한 기능이에요. 반복자는 뭐라는 거예요? 자료 구조에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씩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반복자는 뭘 기억해야 돼? 어디까지 방문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그 반복자한테 현재 거 달라 그러면 올바른 걸 주고 또 이동해 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 옛날 뭐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기능들은 또 그 클래스로 모델링하면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클래스라는 객체라는 건 상태를 기억할 수 있는 거고 그 상태가 이제 기억하겠죠. 예전에 그런 반복자 같은 거를 만약에 C에서 만들었다. 넥스트를 계속 부르는데 얘가 요번에 줄 때 내가 예전까지 여기까지 방문했으면 다음에 요걸 줘야 돼요. 그럼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함수 호출할 때마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한 가지 방법은 전역 변수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복잡하겠죠. 그러면 전역 변수를 안 쓰면 정적 지역 변수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함수는 늘 한 가지만 반복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반복자를. 근데 클래스로 모델링하면 내가 객체 하나 생성하고 이 객체는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기능들을 예전에 구조화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자 같은 경우를 예전에 처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기억해야 되는 기능들은 이제 데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객체로 모델링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구현하는 기능이 아까도 말했지만 인자만 갖고 다 돼. 그러면 굳이 걔는 객체 지향 모델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의 사인 함수, 사인 함수로 객체지항을 어떻게 모델링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얘는 그냥 30 받아서 계산해서 값 주면 돼. 뭐 기억해야 될 게 예전에 내가 50도를 계산했는지 몇 도를 계산했는지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현재 요구사항을 현재 받은 인자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일반 함수. 일반 함수로 만든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 되는데 이때에도 객체지항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의 등장 위치. 요 기능을 생각해 봅시다. 문자열에서 문자열의 특정 문자의 등장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이 주어지고 P가 주어지면 0, 1, 색인 1을 주면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은 이 인자만 갖고 다 돼. 그렇죠? 인자만 갖고 다 되면 얘는 객체지항을 모델링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자만 갖고 다 되는 거니까 과거 기억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얘는 원시 타입이지만 얘는 복합 타입이죠. 그럼 복합 타입의 인자가 있는 그런 기능이면 얘를 일반 함수로 만들지 이 복합 타입의 메소드로 만들어줄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기능은 인자만 갖고 다 되지만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 문자열 중심으로 인덱스 오브라는 메소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인자만 갖고 다 된다고 무조건 일반 함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들 중에 복합 타입이 있으면 그 복합 타입을 중심으로 메소드로 만들 수는 없는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용하기가 더 편리하고 유용할지를 생각해보고 유용하면 일반 함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복합 타입의 메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는 다 원시 타입만 받아요. 그리고 얘는 이 원시 타입만 인자를 받아서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얘는 일반 함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쓰시면 되잖아요. 이 경우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여야 될 게 이런 애들을 묶어서 객체로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가 만약 뭐 XY 좌표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야. 그러면 포인트라는 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메소드로 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내 프로에 필요한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이 인자만 갖고 다 돼. 과거에 대한 생각 필요 없어. 그러면 일반 함수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일반 함수로 모델링 하기 전에 그 인자들 중에 복합 타입이 있으면 복합 타입을 중심으로 호출하는 메소드로 정의하는 게 좋은지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원시 타입이면은 이 원시 타입 중심으로 호출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물론 이 원시 타입도 이 원시 타입 하나만 유지하는 클래스 만들 수 있어요. 이 A라는 값만 유지하는 어떤 클래스, 얘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데이터면 걔만 유지하는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라는 것도 보통은 복합 타입이잖아요. 멤버 변수를 하나만 유지하지 않고 여러 개 유지하는 건데 그냥 하나만 유지할 수도 있어요. 얘가 뭔가 특별한 기능을 만들고 싶으면. 그래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얘를 범용함수로 만들 때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sort라는 거 있잖아요. sort. 그러면 이 sort는 이제 정렬하는 거니까 자료 구조 뭐 선형
자료 구조들, 벡터나 이런 것들은 다 소팅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소트라는 거를 그 자료 구조의 메소드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트는 요 자료 구조만 오면 정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일반 함수로 모델링해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메소드로 할 수도 있죠. 100.sort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사람 취향인데 뭘 하나 여기서 또 생각하시냐면 얘가 얘 하나에만 사용되는 코드인지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건지. 만약 sort는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죠. 벡터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거 오더라도 정렬할 수 있는 그 범용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범용 함수이면은 보통은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제공해 주기도 해요. 편하게 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취향인 것 같은데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거를 메소드로도 만들고 둘 다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그거는 그 뭐 어느 게 좋고 나쁜 건 아니고 이런 걸 만들 때도 개별적으로 만들지 얘가 범용함수적인 성격이 있는지도 잘 생각을 해서 범용함수 성격이 많으면 보통 메소드로 안 만들고 범용함수만 만들죠. 왜냐하면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코드 중복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자료 구조마다 소트를 만들어준 것보다는 범용 소트 하나 만들어 놓고 쓰게끔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비긴 엔드 해가지고 C++ 쓰게끔 하겠죠. 자바 같은 경우에도 컬렉션 소트 해가지고 웬만한 컬렉션 복합 타입들 다 받아서 정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 개별에다가 소트를 넣지 않고. 그래서 이제 기능을 우리가 그 객체를 모델링 할지 안 할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캡슐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캡슐화라는 그 객체적인 개념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하나의 틀로 묶어주는 거고요. 이 묶어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몇 가지 개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블랙박스 형태로 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객체적 캡슐화는. 우리는 내부적으로 내가 어떤 클래스를 사용해야 될 때 그 클래스의 소스를 잘 몰라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가 어떤 이름을 유지한다는 것만 알면 되지 그 이름을 성과 이름을 나눠서 유지하는지 뭘로 유지하는지는 몰라도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는 소트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소트를 머지 소트 쓰는지 뭐 퀵 소트를 쓰는지를 몰라도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캡슐화는 블랙박스 형태로 클래스를 쓸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헤더 파일과 그 소스 파일이 나눠져서 구현이 되는 거죠. 나눠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게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쓰려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C++에서.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로 나눠져 있고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그 클래스를 쓰려 그러면 내 프로그램에 뭘 인클루드 해야 돼?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겠죠.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한다는 거는 내가 헤더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그 헤더 파일을 열어보면은 거기에는 멤버 변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나눠가지고 블랙박스 개념을 좀 강화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오픈되는 정보가 있는 거죠. 헤더 파일이 오픈되니까. 근데 반면에 자바는 어떻게 돼요? 자바는 헤더 파일하고 소스 파일이 없죠. 그냥 소스에다가 왕창 다 구현하죠. 자바는 그 자바 파일에다가 클래스를 메소드까지 다 구현해요. 분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얘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자바 소스 파일이 아니죠. 뭐가 필요해? 얘가 번역된 바이트 코드가 필요하죠. 바이트 코드를 뭐 역 컴파일러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소스 코드를 안 보고 쓰는 거예요. 뭐만 보고 써요? 문서화된 정보만 보고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C++는 헤더 파일, 소스 파일 나눠져 있으니까 블랙박스 개념이 좀 더 강하고 자바는 오히려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거꾸로예요. 어차피. 자바는 소스 파일 자체를 보지 않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소스 파일을 물론 오픈 SDK는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안 보고 쓰죠. 근데 C++는 무조건 헤더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더 파일에는 멤버 변수나 기본적인 함수들도 인라인으로 되어 있으면 코드가 보여요. 코드가 보이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얘가 이런 형태고 자바는 저런 형태니까 얘가 나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얘는 헤더 파일하고 소스 나눴으니까 좀 더 좋고 얘 자바는 안 나눠 있어서 이상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캡슐화는 실제적으로 블랙박스 개념으로 내가 함수의 구현, 또 멤버 변수가 어떤 타입을 이용해서 되어 있는지 내가 몰라도 충분히 문서화된 자료만 있으면 이해만 되면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객체 지향 언어들은 접근 제어를 제공해 줍니다. 개발 요소들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어서 함부로 직접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저 접근 제어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는 효율성, 간결성, 강건성 그 셋 중에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저 접근 제어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강건성에 있습니다. 강건하다는 거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제어는 오류를 줄여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놓고 얘를 접근하는 방법은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면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age가 있어요. 나이가 있어요. 그럼 이 나이는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보통 int age로 모델링 했다.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돼. 그거를 우리가 코드로 강제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set age 할 때 인자값을 보고 얘가 음수면 반영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오픈해 놓으면 프로그래머가 뭐 하다 보면 식을 잘못 써가지고 값이 엉뚱하게 바뀔 수 있는데 그 엉뚱하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파이썬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접근 제어가 없죠. 있다고 봐야 되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접근 제어가. 이 앞에 짝대기 두 개로 수식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또 프로퍼티라는 기능이 있는데 제일 비슷한 게 프로퍼티 기능 같아요. 그래도 약해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하여튼 그 설명도 들어보면 되게 그런데 어쨌든 이게 객체장의 제 생각에는 핵심적인 기존의 구조하고 또 달라지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접근 제어인데 이제 파이썬에는 그게 없죠. 그렇죠. 파이썬은 그게 약하죠. 그래서 그 측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가지고 프로그램할 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자바 코드인데 자바로 요 밸런스를 프라이빗으로 놓고 얘를 접근하는 메소드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 코드를만 갖고 있으면은 밸런스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저거를 음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써서는 못하는 거예요. 뭐 리프렉션 써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절대 밸런스가 음수가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보장하려는, 또 객체 지형에서 제공하려는 접근 제어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 제어의 목적은 비밀성, 값을 보여주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고 필요하겠죠, 밖에서.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잔액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귀찮게 get balance를 호출해 쓰는 거예요. 저 귀찮은 거를 우리가 감수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밸런스가 음수가 되는, 그래서 음수가 되면 오류가 되겠죠.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래서 얘는 비밀성이 아니라 요 들어오는 인자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 공항에서 우리가 통과할 때 검사하듯이 인자의 유효성을 검사해서 인자가 문제가 없는 경우만 어떤 변경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접근 제어의 핵심인 거예요. 시간이 애매하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